경기도에 사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서울 생활권인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통계로 보니까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이 전국에서 난폭 운전, 보복 운전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2년 동안 이 3,547건이래요. 2년 동안에. 사실 신고 안 된 건수를 치면 훨씬 많은 거죠. 왜 그럴까 경기남부가? 사실 차량이 별로 없는 데서는 뭐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서울 인접권이고 거기 또 워낙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46일 동안 진행된 보복 난폭운전 단속한 결과 560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시내버스를 상대로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28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런 어떤 분노의 감정이 순간 표출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은 참 막기가 어렵고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뭐가 다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 다 비슷해요. 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뭐 여러 가지 운전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하는 건데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찍어서 특정인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 그래요. 도로교통법. 예. 그런데 이제 그 보복운전은 형법에 적용을. 그렇지. 그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운전해서 상해를 가할 때 보통 그게 이제 특수상해로, 그다음에 이제 그 차를 그냥 부딪히면 손괴죄도 이제 특수손괴죄 이렇게 되고. 차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렇죠. 차 자체가 흉기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그 위험한 물건들이 뭐 쪽가위, 칼, 뭐 깨진 유리, 조각, 의자 이런 것도 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최초로 자동차도 거기 포함시켜서 해석하고 그때부터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 손괴를 가하면 특수손괴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보복범죄라는 것도 생각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그렇게 일반화되진 않았었어요. 흔하게 쓰이지는 않았는데 201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임산부가 병원에 가려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운전자가.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게 빵은 아니고 그냥 퍽 하잖아요. 퍽 누르고 앞을 갔는데 이제 이 분이 화가 나서 이 뒤쫓아 오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칼치기라 그러죠. 앞을 막 끼어들고 이러면서 계속 주행을. 이 여자분이 나란히 달릴 때쯤에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저 아파서 병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난폭운전이 이어졌다 그래요.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복운전 가해자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먼저 도발했다. 근데 내가 웃겠다. 뭐 이건 그렇죠. 순간적으로 내가 웃겠다. 뭐 이런 얘기고 살인미수죄를 2015년에 이제 그 경기도 의정부에서 이제 써가지고 이제 이 씨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당신 운전 똑바로 해라.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 폰 보면서 운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차 앞바퀴를 발로 뻥 차고 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홍 씨가 이제 또 격분해서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서로 위험 운전들을 막 하고 있다가 이 홍 씨가 이 씨 차를 앞을 막은 겁니다. 막고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 씨가 악셀을 최대치로 밟아봐가지고 이 홍 씨를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전치 8주의 이제 하반신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재판에서는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고의와 과실 사이에 있는 건데 그게 고의에 가깝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인데 되게 자동차로 치는 거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서 과실범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의를 인정한 거죠. 예, 이게 고의를 최초로 인정하는데, 인정된 그 사례라고. 확정적 고의는 아니고 네. 미필적 고의인데 미필적 고의는 죽을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하면서도 음. 그래도 뭐 괜찮아 하면서 밀어붙였을 때 그 이제 미필적 고의가 예. 인정됩니다. 이 막 보복 운전을 상대편이 하고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위험한 게 나도 보복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한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때 쌍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몰래 녹음을 하는 게 위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당사자 간의 얘기나 대화 이런 것들 녹음하는 건 위법이 아니래요. 몰래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면 블랙박스를 잘 보존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처법이라 그래요. 보복운전에 이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을 따져봤더니 의외로 고학력, 고소득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평범한 회사원들 대면으로서는 화를 참아내지는 못하고 그 상대방 자동차나 운전자한테 막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손해 보는 거 싫어하시고. 근데 자기를 앞서가는 사람을 못 견디는 사람도 꽤 많은 또 것 그 같아요. 심리도 네. 있을 약속 거고. 시간이 늦는 것도 아닌데 올림픽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세게. 그 이 도로에서 일어나 실랑이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99년도 1월에 강원도 삼척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분과 남성분 두 분이 이제 사체로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그날로부터 이제 이틀 전에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자가용으로 지방을 일주하면서 좀 멋있게 여행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떠난 길이었는데 막 이렇게 막 비포장도를 달려가다가 앞에 차량을 한 대 추월을 했어요. 추월 직후에 계속 이제 그 이 차를 방해 운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총으로 네, 총을 발사합니다. 실탄을 발사해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사했고요. 네. 아내는 막 울부짖으면서 이 남편을 끌어냈는데 이제 정 씨랑 한 씨가 오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이 사람 죽어간다. 그런데 이 정 씨랑 한 씨가 거절을 해요. 악에 맞히셔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나도 죽여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실탄 2발을 이 목과 가슴에 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뭐죠 이거?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상한 사람.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욕설이나 원하는 살만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지난 1월 19일 비포장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많이 날려서 소행을 하고 있었는데 추월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차 안에 앉아서 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느냐? 진짜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를 살해하고 바로 자리를 떴어요. 산길이요. 그러니까 무법자잖아요, 거의 그. 그렇죠, 이 정도면.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차가 2대가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떤 차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벌써 쓰러져 있고. 네, 막 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도망을 가요. 네, 당연히 이거는 위기감을 느낀 거네. 그쵸, 이 사람도 그쵸. 이상하다. 그렇죠. 이 사람도 이건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을 가는 목격자 차량을 향해서 다시 총을 쏩니다. 와. 다시 총을 쏴가지고 이 사람들 좀 이상한 아니, 사람들이네요. 이상한, 완전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분이 천신만고 끝에 목격자분이 벗어난 거예요, 추격을. 와. 네, 벗어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이제 7개월 후에 이 정 씨랑 한 씨가 검거가 돼요. 네, 다행히 검거가 되는데 곧바로도 안 되고 7개월이나 7개월 지나서 후에. 왜냐면 인상착의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고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 씨는 마침 차를 타고 지나가다 현장을 목격한 42살 김모 씨에게도 다시 총을 쏴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 씨는 뒷머리 등에 부상을 당한 채로 현장 사무실에 도착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옆 총을 쏜 정 씨는 강도, 폭행, 폭력 이런 걸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씨는 절도로 5건.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수사관들이.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 이거 없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여자는 왜 죽였느냐? 아내는 왜 죽였느냐? 밀쳐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악에 맞춰서 여자가 일어나길래 쏘았습니다. 살해당한 김 씨 부부는 불과 이틀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이 열려가지고 총을 쏜 정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이 방조자 한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좀 힘없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엄청난 힘을 줄 수도 있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아마 때. 비슷한 것이 네. 그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총기 사고 때에도 평소에는 이렇게 자기가 힘도 발휘 못하고 인정 못 받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손에 총이 주어지면 그동안 쌓였던 거를 갑자기 폭발할 수 있게 되는 손가락 거죠. 하나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총기는 없으니까 차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발현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복운전, 뭐 난폭운전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뭐 일탈이나 개인적인 잘못으로 볼 수준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할 때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리고 언제든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사건 기록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 기록하고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장면들을 비교해 보면 야, 철저하게 조사하셨구나. 발자국이 훼손됐을 때 네. 다시 찾아가서 운동화를 찍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추궁하는 장면, 또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그 산에 데려가서 녹음기 눌러놓고 때리는 장면. 거들 말이지, 거들. 그 여자들 입는. 에? 아, 맞다, 거들. 왜 그랬어? 왜? 아, 모르지. 새끼가 정말 잘 나가다가. 야이. 사건의 어떤 문제점을 요약해서 이제 결론하는데 그때 살인의 추억 영상을 몇 개를 활용했습니다. 처음 경찰들이 막 그 현장을 막 그 훼손하면서 막 맞아요. 다니면서 그 너무나 거의 박사하고는 없었을- 관계가 먼 네. 그런 장면들이. 경찰에서 혹시 조사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경찰의 요구 같은 거 없었어요? 요거는 무리한 건 없습니다. 순순히 그냥 자의에 자백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이춘재가 잡혔는데 본인이 8차까지 했다라고 지금 자백한다. 네. 기자분들이 자꾸 전화 왔었어요. 내가 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알려달라.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현 씨.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어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소한 지도 벌써 11년이 지나 선고된 무죄. 윤 씨는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등과 악수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법정에서 나온 윤 씨는 재심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무죄가 받은 게 30년 만이고 뭐 속은 좀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고. 아니, 실제로 윤성현 씨는 그 이춘재 자백 기사가 나왔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뭐 처음에는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제발 내가 처벌받은 사건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윤성현 씨가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살인 사건으로 복역했다라는 사실 다 숨기고 들어갔는데 이거 밝혀져 버리고 알려져 버리면 이제 직장 그만둬야 되고 다시 이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윤성현 씨가 초등학교를 못 나왔고 또 소아마비 장애가 있다 보니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에 나오는 백광호하고 좀 그렇죠. 비교하면서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건 맞지만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았다면 절대 자기는 이 누명을 벗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춘재가 고맙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사실 그분한테는 자신의 진정한 가해자는 국가 권력이잖아요. 정말 잔인하죠, 사실. 너무 잔인하네. 예, 잔인합니다. 그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다는 이유로 경찰들 5명이 특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특진 직후에 이제 그 초등생의 소지품이 발견된 거죠. 유골이 발견됐는데 또 결박이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이전에 이춘재가 저질렀던 범행의 모습 양상과 비슷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걸 드러내면 이게 얼마 전에 범인 잡았다 해가지고 다들 상도 받았는데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유골을 다시 은폐를 하고 은닉을 했다라는 게 지금 그것도 살인에 못지않은 범죄네요. 네, 맞습니다. 잔인한 범죄네요.
지금 이 사건은 그 진화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건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 벌어졌던 12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용의자로 몰려가지고 뭐 가혹한 수사를 받으신 분들의 피해 사례를 지금 접수를 받았고요. 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정말 한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진정한 이춘재 사건의 종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화위에서 조사를 좀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건 기록에 현재 묻혀있던 그런 어떤 한을 갖다 다 끄집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바람이